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부터 해서 금융시장, 특히 코스피와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주 찾아뵈면서,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시장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좀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자주 봐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게 뜻밖의 선물인데. 네. 그럼 팀장님 한번 또 바쁘시니까요. 네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 시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올해 들어 변동성이 참 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증시를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변화들, 거기다가 예상치 못했던,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이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펀더멘탈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고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물가의 흐름들, 경기의 흐름들을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물가를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더 나빠지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더 좋아지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들을 꼼꼼히 따져본다면 향후 시장 방향성들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들 얘기하시죠. 소음과 신호. 그러니까 소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신호가 될 수 있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 이제 오랜 투자 이쪽 시장에서 계셨으니까요. 혹시 과거에 이런 때가 혹시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이런 때요? 예. 그리고 그때랑 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투자 난이도를 한 1점에서 10점 정도로 이렇게 봤을 때 혹시 한 몇 점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핵심이 되는 것들이 뭔가를 계속적으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때가 있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처럼 좀 금융위기 이후 급반등을 했다가 거의 1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한번 되돌아서 본다면 결국에는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 흐름의 근간에는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투자 난이도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보다 지금이 좀 더 높죠. 그리고 난이도로 따진다면 몇 점이 될지 10점이 만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한 8, 9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에 조정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이게 빨리 끝나면 괜찮겠다라고 했지만 길어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저점 통과 시점을 계속적으로 늦추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진짜 어렵다. 저도 어느 정도의 큰 흐름에서 방향성을 잡아가고는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빵 터졌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슈가 아니라 경기 흐름이나 물가 흐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면서 부담스럽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도 변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제가 겪었던 시장 흐름에 있어서도 좀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때가 가장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는 지나가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1년 고점 이후 거의 10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여기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점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나가는 흐름인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 네. 그 말씀 중에 네. 그 저점을 좀 파악하는 게 좀 늦어지고 있다. 네, 통과하는 시점이. 예. 통과하는 시점이 네네. 그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한 2600선, 2700선에서 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한 요 지점을 어떻게 좀 바닥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닥권에 가까웠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2월 달까지, 올해 2월 달까지 말씀드렸던 건 반등시 매도, 반등시 주식 비중 지수세요, 현금 비중 늘리세요.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많이 불편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3월 달부터는 좀 바꿨습니다. 네. 조정시 매수. 조정시 매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한 제목도 비중 확대의 기회가 온다 라는 제목인데요. 네.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코스피가 뭐 2400, 2300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버텀라인을 한 2600선 전으로 놓고 보고 있고, 여기서 좀 언더슈팅이 나온다면 진짜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도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중 확대의 기회가 온다라는 것도 지금부터는 시장이 빠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는 시장의 큰 흐름들은 이제 4월, 5월 지나면서 바닥을 잡고 이제 위쪽으로 방향성을 점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네. 지금 상황에서 무슨 위쪽이냐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부담스러운 건 너무 많아요. 미국 금리 인상도 많이 한다라고 하고, 유동성도 줄인다고 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담스러운 요인들은 시장에 지금 점점 반영되고 있다. 먼저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경기가 좀 불안하다라고는 하는데, 아마도 경기 선행지수나 이런 지수들을 보면은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2분기 중에는 물가도 더 이상 안 오르고, 그러니까 물가도 이렇게 고점을 찍고 점점 이렇게 안정이 되고, 경기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점점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내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승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4월, 5월 달에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좀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근데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던 부분은 천천히,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아마도 상당 기간 동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럴 때 시장을 살 때는 저는 분할 매수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 최근같이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을 때는 시장이 떨어질 때 조금 사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또 반등을 하겠죠. 그리고 또 쫙 밀릴 때 좀 사고. 그러니까 밑에서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신다면 아마 올해 말 내년까지도 좀 활짝 웃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여주시는 자료에 의하면 1분기에 이제 조정 마무리가 되고 2분기에 턴어라운드가 되고 3분기부터 추세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그림을 나타낼 텐데 그 중간중간에 등락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통화 정책이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또는 경기가 진짜 좋아지고 있어?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등락은 있겠지만, 그리고 확 올랐다가 기다리는 시간,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데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걸릴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바텀은 이미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지나는 과정에서 등락이 있을 수 있고, 그 등락들을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팀장님, 만약에 지수가 조금 이렇게 상승한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그 큰 대형주, 그쵸.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대형주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풀었던 유동성을 줄이는 건 맞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미국이 금리를 올린대, 미국이 유동성을 줄인대,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시장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자, 제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라는 투자 자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제가 뭐 아는 분을 통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매달. 그러면 쭉쭉쭉 돈이 늘어서 1억이 됐습니다. 근데 1억이 늘어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잘했던 것도 있겠지만 기대감이 많은 주식들, 뭐 일부는 테마 주식들, 일부는 작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하시다가 이제 1년이 지난 뒤에, 저한테 투자를 해주셨던 분이, 이제 내가 돈이 쓸 일이 생겼으니까 내가 투자했던 거 매달 이제 120만 원씩 줘. 라고 하면은, 예, 드릴게요.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1억이었던 자금이 매달 120만 원씩 줄어든다고 한다면 투자를 접어야 될까요? 아니죠. 네. 투자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투자 스타일을 1억에서 이제 120만 원씩 매달 줄어들면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좀 더 확실한, 좀 더 명확한, 좀 더 실적이 딱딱딱 올라가는 게 보여지는 그런 종목들로 압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실적이 좋은, 그리고, 좀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좀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동안 이렇게 막 돈이 늘어날 때 샀던 뭐 기대주, 테마주, 그리고 작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섹터를 좀 여쭙고 싶은데 그거 잠깐 여쭙기 전에요. 그 또 최근에 그 금리 인상 얘기하고 막 6차례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막 빅스텝이라고 막 얘기해서 며칠 전에 또 한번 훅 빠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좀 그 연말로 갈수록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걸 다 뚫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금리 인상을 여러 번 한다. 그리고 빅스텝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시장이 반영되고 있어요. 연방금리 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혹시 뭐 인터넷을 치시는 분들은 Fed Watch라 그래서 FEDWATCH를 치시면 미국 쪽의 사이트인데요.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을 매일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그걸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50bp 그러니까 5월 달에 빅스텝이라고 해서 50bp 금리 인상 할 수 있는 확률이 80%가 넘어요. 이미. 그리고 6월 달에도 50bp 이상 금리 인상한다는 확률이 50%가 훨씬 넘어요. 이미 알고 있네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미리 반영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시장은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궁극적으로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흐름을 보면은 금리 인상기 때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 경기가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항상 시장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고 돌아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좋았냐면 경기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왜 시장이 그렇게 못 올라가냐? 경기가 아직까지는 불안하기 때문이고 바닥을 잡는 시점이 조금 지연되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경기만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시장 흐름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먼저 반영했고 경기는 턴어라운드 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떤 것들을 따라가야 될까? 저는 경기 쪽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경기가 좋다는 거는요. 어떤 신호로 좀 파악을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긴 한데 경기 선행 지수를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긴 한데 OECD 사이트를 가시면 그 OECD라는 데에서 매달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합니다. 국가별로도 발표하고 OECD 별로도 발표하고 지역별로도 발표하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선행 지수가. 그런데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덜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을 갖고 본다면 이렇게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2분기 중에는 이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진짜 보시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각국 통계청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미국 중앙은행 말고 지역 중앙은행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 들어가서 보시면은 경제 전망을 하는 데도 있고 뉴욕 연방은행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주간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간마다 미국 경제는 이 정도야. 그것 또한 이렇게 쫙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렇게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경기 흐름들이 더 나빠지나 아니면 조금씩 나아지나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팀장님 지금 이 시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담아야 할 섹터 그런 거 좀 조언 좀 가능하실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서두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 그림은 뭐냐면은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들고 다녔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작년 보통은 증권사는 전년 11월 달에 그 다음에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11월 달에 2022년 전망을 했는데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1분기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19 확산이 되든 말든 기대감에 1분기는 강할 것이다. 그리고 1분기 저점을 막 등락을 보일 때 코스피가 2600대도 가고 뭐 언더슈팅이 나서 2500대도 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이 대표주들을 사자라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금리 인상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에선 가치주 아니냐.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푸는 과정에서는 성장주,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에선 가치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과거 패턴을 볼게요. 2017년, 18년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긴 했지만 2017년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시장을 이끌어간 업종을 보면 반도체, IT, 인터넷 이런 업종이었어요. 그리고 2004년, 5년, 6년에 금리 인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시장을 이끌어간 건 조선, 철강, 화학, 에너지 이런 시클리컬이 맞아요. 그리고 그 전 금리 인상 국면이 1999년, 2000년도였는데 이때는 IT 버블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은 성장주 같은 거고 한 번은 가치주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2004년, 5년, 6년을 돌아가서 보면은 철강, 조선, 화학 이런 애들이 성장주 컨셉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차이나 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중국 GDP 성장이 10%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고성장을 하는 업종이 지금 가치주로 평가되는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실적이 진짜 좋고 업황이 진짜 좋아진 애들이 시장을 이끌어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가치주, 성장주 개념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위드 코로나 관련주,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요 위의 그림이 뭐냐면 이익 증가율이에요. 작년 대비 2021년 대비 올해 2022년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자 보시면은 조선하고 호텔레저는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업종이고 미디어 교육, 소매유통 얘네들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운송, 인터넷, 에너지, IT 가전, 반도체, 건설 이런 업종들이 올해 실적이 늘어납니다라고 보여지는 업종들이고 최상위권. 반대로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화학, 증권, 철강, 보험, 비철목재 이 업종들은 실적이 줄어드는 업종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업종들이 조선이 있긴 하지만 좀 뒤에 보여드리면 조선은 흑자 전환이긴 한데 분기별로 보면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 방향성이 없어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인터넷, 2차 전지, IT,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카테고리를 묻자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 플러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삐쭉삐쭉 들어있는 운송은 아마 올해 1분기 실적을 정점으로 이렇게 좀 둔화되는 그림이고 그리고 에너지도 올해 1분기 실적만 삐쭉했다가 다시 이렇게 정체되는 그림이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자동차 업종이에요. 자동차 업종이 분기별로 이익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레벨이 어디인지를 보여드리는데 자 올해 하반기에 작년 이익을 뛰어넘는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은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반도체 공급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슈라서 1분기 실적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하반기 들어서 작년 실적을 뛰어넘는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고요. 반도체도 작년 이익 고점보다 하반기엔 더 높아진다는 예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가 지금
낮은 상황인데 여기 보여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면 주가가 지금 상대 강도입니다. 코스피보다 강하냐 약한데 코스피보다 계속 약한데 네. 여기까지 와 있고 반도체 자동차는 1년 내내 바닥권에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얘가 하반기의 이익이 2021년보다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야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2차 전지하고 인터넷은 많은 분들이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국면에서 못 올라가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요 2차 전지 대표 기업들이긴 한데 실적이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갑니다. 얘는 인터넷인데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실적이 쫙 올라가죠. 작년 실적을 훨씬 뛰어넘는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자, 성장성이나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림에 대한 의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냐라고 하시는데요.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미 가격 조정을 통해서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 이후 시장이 쭉 올라오는데 그 흐름들을 잘 타고 있어서 여기 하단부에 와 있다면 이제부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기업 이익이라든지 업황의 성장성을 재평가해 줄 수 있는 가격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인터넷하고 2차 전지도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지지선 밑으로 거의 붙었네요. 네, 붙었다가 팍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터넷하고 2차 전지는 지금 막 따라가서 사시기보다는 좀 밀렸을 때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은 최근 며칠 동안 또 많이 밀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급반등을 했다가 좀 밀리는 과정이라서 아마 지금 가격대쯤이면 아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우선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되게 하나 되게 신선했던 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가치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 시대로 갔을 때는 그게 성장주일 수도 있다는 거. 실적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장주라고 하면 고밸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장주 컨셉이 뭐냐면은 뭐 해석하기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짜로 실적이든 업황이든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 당시로 쭉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가치주로 평가된 업종들이 엄청난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좋았고 이익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고평가받았어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 당시에 2007년에 조선업종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2004년, 5년 대비.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애널리스트 분께서 2007년입니다. 2012년 실적까지 반영을 하면 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5년 뒤에 수주까지 조선업종은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2012년까지 있어. 2012년까지 실적을 반영하면 아직 괜찮아.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주니어였는데 시니어분한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꼭 질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많이 앞서갔다. 그렇게 보면은 주가는 이미 2012년 실적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뭐 정점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왔다는 얘기인 것 같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시장이 무리하게 실적을 선반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많이 들리지 않고 있잖아요. 2차 전지 2020년, 2022년이니까 2027년, 2023, 2030년 실적까지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된 이후 금융위기를 맞았죠. 2007년 10월 달 고점을 찍고 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1000포인트가 깨졌었죠. 2000포인트를 넘나드는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던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 생각을 하실 것은 분명히 시장의 흐름들은 크게 올라갔다, 크게 조정받고, 반등했다, 좀 단기 조정받고, 또 올라갔다, 조정받고, 그러다가 또 꺾이고, 이런 굉장히 큰 파도들을 많이 거칠 거예요. 큰 파도, 잔파도, 작은 파도, 여러 가지가 올 텐데, 그 큰 흐름들을 판단하시면서 좀 잘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종목이다,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시겠지만, 큰 흐름에서 잘 읽어내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상승 하락 그런 것보다도 지금이면 좀 많이 왔다. 지금쯤이면 바닥인 것 같다라는 것들만 잘 판단하셔도 여러분들이 부를 쌓아 나가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왜냐면 큰 하락 파도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잠시 피해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금융시장에 대해서 공부하시거나 자산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시장이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할 때 올라가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아마 공부하시면 공부하실수록 아마도 내가 돈 벌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가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네. 2차전지, 인터넷. 네. 이렇게. 그러면요. 팀장님 요거 하나 좀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네. 보통 이제 반도체를 네. 첫 번째로 언급해 주시면 네. 그냥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거는 그쵸. 국민주인 삼성전자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네. 거뒀다고도 하는데 주가를 보면은 답답하죠. 네, 장시간 네. 되게 답답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저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 기업이 반도체만 하나요? 반도체만 하나요? 휴대폰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진짜 많은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은 반도체 사이클에만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도 많이 한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불안하고 경제 성장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경기 사이클도 둔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으로서의 실적은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기업 실적이 더 좋아질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더 급락을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적이 좋음으로 인해서 올라가려는 힘은 있지만 경기가 불안하다는 힘에 의해서 좀 밀어내려는 힘도 있고 이런 등락 과정이 좀 더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등락 과정을 조금만 비중 확대 기회로 삼으시거나 아니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가 이제 턴어라운드 활동하는 거고 이제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니까 그쵸. 그게 또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거니까. 네.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그리고 네. 지금 반도체 사이클, 반도체 업황도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1분기는 우려했던 것보다 좀 낫다. 2분기는 조금 더 좋아진다. 이제 하반기부터 플러스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주가가 뭐 급락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레벨이 크게 떨어지는 그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